자, 우리 보충 프로그램 예정엔 없었지만 어쨌든 세 개 지리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총 5번 정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차시는 시험 범위까지 중에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다룰 건데요. 평가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6, 9, 11월 평가원 문제 중에서 21년과 22년 문제, 그래서 몇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요 2개년 문제의 6월, 9월, 11월 문제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여기 지금 이 문제가 몇 년도에 몇 월의 문항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이렇게 지금 오답률, 해당 문제의 오답률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오답률이 적혀 있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과목 똑같지만 총 20문제 중에서 오답률 탑 15까지만 오답률을 기재합니다. 즉 그러면은 지금 이 고지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15등 안에도 못 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적혀 있지 않은 건요, 정답률이 높은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답률 같은 경우에 한 60%가 넘어가면은 변별력이 굉장히 컸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 컷이 한 문제, 거의 한 문제 가지고 갈리기 때문에 거의 많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60%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 내지 않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다룰 내용은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원 기출 중에서 시험 범위에 발췌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이 보충을 들었다고 해서 세계지리 지필평가 시험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건 우연의 일치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지도 문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도 문제는요, 고지도 문제를 다룰 때는 주로 살펴봐야 될 게 세계관, 고지도에서는 중요한 게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또는 지도의 방위 형태가, 즉 동서남북 방위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다음에 지도의 인식 범위, 어느 지역까지 그 지도의 인식 범위가 나타나고 있는지, 크게 이 3가지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지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T5 지도가 되겠죠. T5 지도가 되겠고요. 나 지도는 천하도가 되겠습니다. T5 지도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 서양의 고지도로서 중세시대에 나타나는, 중세시대에 처음 그려진 지도고요. 나 지도는 우리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지도죠. 자, 가지도에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세계관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지도에 반영된 세계관을 바라봄으로써 이때 당시 사람들이 세계의 인식 범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세계관은요, 지도 중심에 어느 지역이나 지도 중심에 위치한 도시나 국가 이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T5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티오 지도의 실제 사례인데 지도 중심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크리스트교 즉 기독교의 성지가 되죠. 가지도 같은 경우는 지도 중심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즉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천화도인데요. 천화도는요 지도 중심을 보면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나라국자 선생님 못 써서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지도 중심에 중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천원지방사상 배웠었습니다. 천원지방사상은요 이걸로 볼까요? 천원지방사상은 자 우리 학습지 내용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라고 인식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때 이 천화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우주 세계를 인식할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이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천화도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땅 내대륙 땅이 네모로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내대륙, 이거는 외대륙이고요. 이를 둘러싼 하늘은 둥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이 세 개를 인식했는데요. 이게 바로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안에 있는 내대륙과 외대륙은 네모로 땅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를 둘러싼 하늘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고 하는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 역시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의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자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지금 여긴 중국, 우리나라, 조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하는 나라가 있지만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지명 국가들은요 가상의 국가들입니다. 즉 지금 이 네 대륙에 있는 국가의 지명들은 실제 하는 국가들의 지명이지만 이 외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이름들은 바로 도교 사상을 반영한 그러한 국가들의 이름이거든요. 도교 사상에서 산해경 책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산해경이라고 하는 도교 사상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가상의 국가들의 이름이 바로 그 외대륙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화도에서는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화사상, 그 다음에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천원지방사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옆에 외대륙의 가상의 국가들, 바로 도교사상의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온 가상의 국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사상, 도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세계관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방위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방위 특징을 보면 TO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실제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글 맵으로 실제로 TO 지도가 배경이 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캡처를 해서 자, T가 이렇게 돈강이 흐르고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돈강이 여기 지금 흑해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나일강까지 이렇게 T랑 지중해 하고 이렇게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고요.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이거를 저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방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회전해서 자, 이렇게 TO 지도가 형성된 거예요. 지도의 북쪽이 아시아가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지도의 왼쪽에 서쪽엔 유럽, 지도의 동쪽엔 아프리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때 TO 지도라는 뜻은 여기 지금 동유럽 쪽으로 흐르는 돈강과 여기 지금 나일강, 이집 아프리카로 흐르는 나일강, 그 다음에 지중해를 합쳐서 이렇게 T라고 하는 바다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죠. 돈광, 나일강, 지중해 이렇게 해서 T가 되고요. 이를 둘러싼 바다는 원을의 모양으로 해서 T와 O 지도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까지 인식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만 존재한다고 인식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 세 대륙만 표시를 하게 된 거고 이렇게 TO 지도를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방위를 비교해 보면은요, 자, 실제 이 지도의 위쪽은 실제 방위상 어디가 될까요? 실제 방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북쪽, 어떻게 다시 돌려서 자,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방위를 보면은요, 여기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될 건데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돌려서 돌린 거라 했었습니다. 이게 같이 이동이 안 되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TO 지도 같은 경우는 지도의 위쪽이 여기가 동쪽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북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남쪽,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 방위 특징을 보면은 지도의 위쪽이 실제 지표상 동쪽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행 세계 지도와는 다른 방위 체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까지 살펴봤고 인식 범위는요. TO 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정도까지만 대륙의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중국 주변의 조선, 일본 등등 밖에 인식 범위가 되게 넓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크리스토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우리 지금 지도 중심에 세계관을 파악할 땐 지도 중심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어떤 국가가 있는지 파악하면은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했었죠. 자, TO 지도는 지도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천화도에는요 상상의 나라, 가상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지금 여기 도교 사상 이 반영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가상의 나라가 바로 이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서 가상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니은 선지 역시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지도 위쪽이 남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화도는 지도 위쪽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쪽이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즉 따라서 지도 위쪽이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지도 위쪽이 동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메리카 대륙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만 나와 있고요.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O 지도보다도 인식 범위가 훨씬 짧죠. 주로 아시아 대륙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 선지 역시도 틀리게 된 거고요. 정답은 1번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022학년도 9월 모평, 6월 모평 살펴봤고 9월 모평 살펴볼게요. 지금 세계지리 1단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나 지역화, 그 다음에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 문제에서 꼭 1번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려만국 전도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려만국 전도는요 명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선교사입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고려만국전도 여기 있죠. 우리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지금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을 한 거고요. 자, 서구식 세계관 1600년도가 되면은 서구식 지도 세계관이 반영됐기 때문에 중화 사상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지도 중심에 고려만국 전도적 칼라로 볼게요. 지도 중심에 중국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세계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지도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슷하죠. 중화 사상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경도와 위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는 경위도 사용되어 있고요. 중화 사상을 탈피해서 서구식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겠죠. 이탈리아 선교사가 만든 제작한 지도이기 때문에. 자, 나 같은 경우는요,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라고 해서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를 합니다. 즉 이렇게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직각을 교차하게 되면 지도를 보고 항해, 지금 나침반 방향을 설정할 때 나침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를 경선과 위선이 자세히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고 싶다면 지금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되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이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나침반 방향을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만 설정을 하면 되게 되는데,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하지 않게 되면 이 지점에서 이동할수록 나침반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일일이. 근데 지금 직각 교차하기 때문에 나침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의 또 다른 특징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면적이 원래 면적보다 왜곡돼서 훨씬 더 크게 그려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 지금 원의 지구는 원인데 이 원의 지구를 이렇게 네모라는 지도 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는 원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이 지구를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걸 지금 이렇게 붙이게 되면 원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원인 구체인 지구를 잘게 쪼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잘게 쪼갠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 원의 지구를 이렇게 잘게 쪼갰는데, 이 지구를 이렇게 평면 위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 이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부 지점들. 근데 지금 저위도 지역, 즉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들은요, 이렇게 크게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울게요.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없지만, 왜냐하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이 지점들이 붕 뜨기 때문에 이 지점들을 이렇게 확대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가로선 위선이죠. 이 위선을 확대시키게 되면요, 이 높이 경선, 그러니까 지금
가로를 확대하게 되면 세로도 이 가로가 확대된 비율만큼 세로 역시도 확대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1.5배 늘렸다고 치면은요. 그럼 이 세로 지점 역시도 똑같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5배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지형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지도가 이 메르카토르 도법 세계지도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아는 러시아나 그린란드 그 지역이 실제로 지도에 표시된 그 그림 크기보다는 훨씬 작게 실제로는 더 작아요. 왜냐하면 이 고위도 면적이 굉장히 왜곡돼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된다. 그 이유는 이 구체인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금 고위도의 이 부분을 넓혔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 확대되었다라는 특징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은 자, 가는 조선 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라고 하는데 이 고려만국전도는요 명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조선 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는 아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의도하고 낸 선지 같아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를 의도하고 낸 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고려만국전도와는 맞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왜곡 확대되게 됩니다. 왜곡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니은 선지 역시도 틀리게 된 거고요. 디귿 선지 가에서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고 지금 자세히 보면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특징을 살펴봤었죠. 고려만국전도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요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 즉 나침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 항로 설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유리합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가와 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인지 볼까요? 이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되겠고요. 여기 역시도 지금 여기는 서쪽에 있네요. 여기가 지금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도는요, 이게 약 1600년도에 나왔고 이것도 1500년도 후반내에 나왔기 때문에 지리상의 발견 시대, 즉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탐방한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지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 선지도 맞는 답안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가지도 이제 작년 수능 거 보겠습니다. 가지도는 아까 살펴봤듯이 천화도고요. 나지도는 메르카토르 지도가 되겠죠. 자, 이제 위에서 각각의 특징 살펴봤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거 앞서 살펴봤었죠. 지도 중심에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 반영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나에는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맞죠?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했었습니다.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동양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가는 맞지만 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메르카토르는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항해사가 만든 지도예요.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동양에서 제작된 건 아니고요. 리을, 가와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천화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고지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작년 6월 모평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네요. 자, 푸드 서비스 기업 땡땡사 맥도날드겠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1955년에 첫 매장을 개장한 이래. 자, 바로 기억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요 1955년 지리정보 중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리정보의 유형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공간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공간 정보가 되겠고요. 속성 정보는요, 그 지역, 그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장소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이 장소의 GDP는 얼마인지, 이 장소의 식생은 어떠한 식생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기후인지 등등 이러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속성 정보입니다. 자, 관계 정보는요, 다른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은 중국 아래에 있다, 일본 옆에 있다 라는 식으로 다른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위치를 표현하는 게 관계 정보가 됩니다. 지리 정보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름 헷갈리지 않게. 자, 근데 지금 기억, 지리 정보 중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했었는데, 이 1955년이라는 게요, 지금 공간 정보는요,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955년은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속성 정보에 해당하겠죠. 맥도날드가 언제 개장됐는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문적 특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 이거는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읽어볼게요. 1955년에 첫 매장을 개장한 이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자,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니은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매장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도형 표현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지도는 도형 표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도형 표현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자, 그러면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범례가 이렇게 있죠.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약 2,000개에 해당하는 크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약 10,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매장이 더 많다라고 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120여 나라에 38,0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디귿 다시 볼게요.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이 디귿이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크게 있다 했었는데요. 자, 직접 조사,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직접 조사, 그 다음에 간접 조사. 간접 조사는요, 책이나 문헌,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조사는 직접 현장에 답사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마지막 원격 탐사는요, 대상지, 지금 답사지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원격으로 그 해당하는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러한 원격 탐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이 원격 탐사의 장점,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인간이 직접 가기 힘든 사막의 한가운데나 아니면 매우 높은 고산지대 등등과 같이 인간이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이나 아니면 매우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 정보 수집 방법은 이렇게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원격 탐사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 이 디귿 120여 나라에 38,000여 개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였다
라는 거를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다 라고 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러한 정보들은요, 어떠한 매체에서 만들어진 조사한 자료나 문헌 등을 통해서, 즉 간접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일 겁니다. 원격 탐사는 아니고요, 뭐 간접 조사가 되겠죠. 신문에 나온 그 자료나 매체를 통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자, 리을. 최근에는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라는 게 리을입니다. 리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맥도날드는요, 어떠한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실시합니다. 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게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맞는 재료와 현지에 맞는 종교적인 그런 문화 습관들을 적용을 해서 전략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이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선지 4번이 맞는 답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미음 살펴볼게요. 각 국에서 판매되는 이 기업의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땡땡 지수, 이거는 빅맥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빅맥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빅맥 지수는 각 국가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고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세계 여러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그러한 빅맥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음 살펴보면 이 빅맥 지수는요,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맥 지수는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죠.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이미지를 지역 브랜드로 만들어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거나 어떠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I love 뉴욕이 되겠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한 1970년대 경제 불황 시기에 이제 도시가 많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뉴욕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그 지역 브랜드 전략을 개발해서 그 뉴욕이라는 좀 쇠퇴한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경제도 활성화시켰던 그러한 사례가 바로 이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는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각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를 지리적 특성이라고 해요. 지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특성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그것도 지리적 특성에 포함이 돼요. 지리란 게 인문적인 요소랑 자연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대신 뭐 양고기로 만든 패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바로 지리적 특성, 그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특성이란 게 반드시 꼭 자연적인 요소만 반영된 게 아니라 그 문화적인 요소까지도 그 인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 포함된 사례예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죠. 다 끝내려고 했었던 게 1시간 안에. 자, 이제 가지도와 나지도 우리 다 살펴봤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가지도는요, 알-이드리시 지도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단 나는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고요. 자, 이 위에 있는 혼일강례국 역대 국도 지도와 뒤에서 살펴볼 그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명혼일도를 어떻게 구분하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상단부 친절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혼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있는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짜잘한 글씨들이 이 국가들의 이름과 수도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이고요. 자,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냐? 바로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는 지도 중심에 어떠한 지역, 어떠한 국가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다 했었죠. 자, 이 지도는요, 여기 중심,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아시죠?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고요. 이 지도 중심에 메카라고 하는
지금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 지금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지도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의 방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메카가 여기 지금 해안가 주변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시아, 여기엔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자,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유럽이 됩니다. 즉, 이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는요, 메카를 중심으로 지도의 위쪽이 바로 실제 지도상 남쪽이 됩니다. 여기가 남쪽이 됩니다. 여기가 북쪽, 서쪽, 동쪽이 되겠죠. 이처럼 고지도에서는 지도의 방위를 지금과 같은 방위와는 다르게 표현한 지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지도 중심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방위를 살펴보면요, 지도의 위쪽이 바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TO 지도 같은 경우는 지도 위쪽이 동쪽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나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 중심에 중국이 위치했기 때문에 중화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지금 여기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는 유럽이 되겠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요, 이슬람 지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인식된 범위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유럽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이드리시 지도의 중심부에는요, B 반도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B 반도는요, 바로 아라비아 반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이 지도 중심에 아라비아 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은 반도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2번 가는요,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지도 중심에 메카와 아라비아 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는요, 즉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크리스토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아니죠. 중국이 세계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교 영향 받지 않았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A 하천, 지금 이게 아까 지금 나일강이라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지도 위쪽이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여기가 지중해인데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흘러드는 하천은 나일강이죠. 그래서 자, 이 A 하천, 즉 나일강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 아니겠죠. 지중해로 유입된다가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5번 역시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위치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인도양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서양이 되겠고요. 아메리카와 그렇지만 왼쪽에 아메리카와 오른쪽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가 대서양. 여기 지금 인도 아래, 여기가 지금 인도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극해, 남극해 해서 5개의 대양이 있죠. 지금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원돼서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인도양으로 유입된다는 선지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재작년 수능 1번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나다의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기역은요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역은요 수도의 위도와 경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도와 경도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라고 했었죠.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속성 정보, 인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인구는 속성 정보가 맞는 건데 위도와 경도에 표현되어 있기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는 공간 정보입니다. 자, 속성 정보는 인구나 면적 같은 게 속성 정보가 되겠고요. 자, 2번 니은은요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라고 합니다. 인구수는 원격 탐사를 통해서 즉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 국가의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인구 역시도 간접조사나 직접조사, 인구주택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조사하기도 하죠. 보통 간접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지금 구체적인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죠. 자, 적도는 위도가 0도입니다. 지금 이거를 해석해 보면요, 북반구 북위 9도, 북위 자, N이라는 뜻은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극이죠. 그래서 북위 위도 9도 4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적도가 0도인데 9도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약 요 정도가 되겠죠. 거의 저위도지요. 그 다음에 경도를 보면은요 7도 29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경도의 중심이 되는 지역, 여러분들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혹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기억나나요? 영국의 위치를, 이래서 세계 지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 여기 있죠? 자, 지금 영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런던 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이스트,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영국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쪽으로 가면 동경, 이쪽으로 가면 서경이 됩니다. 즉, 이 영국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7도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약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영국을 기준으로. 적도보다 조금 높고 영국보다 조금 동쪽으로 갔고 라고 하는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요. 적도가 나와 있진 않네요. 적도가 지금 적도는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영국을 기준으로 조금 내려왔다 했었죠. 바로 이 원조리가 될 건데, 이 국가는 바로 나이지리아에 해당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 위치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 지표를 통해서 대충 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4번 가는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인구 밀도는 전체 국가의 면적분의 인구 수를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약 9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인구가 약 1000명이니까 약 1억 9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국토 면적이 엄청 넓네요. 약 1000만 제곱킬로 중에서 약 37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국가의 인구 밀도가 높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990만 제곱킬로미터 중에 1억 9천만이 거주하는 거랑 1000만 중에 3700만이 거주하는 거랑, 당연히 분모는, 우리 수학할 줄 알죠? 분모는 여기가 더 크고 분자는 이게 더 큽니다. 그럼 당연히 이 숫자가 더 작겠죠. 따라서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나와 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뉴질랜드가 되고요, 다는 캐나다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역시도 인도양에 접해 있지 않고요, 캐나다도 북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도양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단원, 대단원 1단원까지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요, 고지도를 볼 때 어떠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계관을 파악할 때는요, 지도 중심에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가 위치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위, 고지도, 특히 TO지도나 우리 뒤에 살펴봤던 알-이드리시 지도, 이걸 통해 봅시다. 이 TO지도나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는요, 방위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 방위와 조금씩 다릅니다. 지도 위쪽이 동쪽이고요, 알-이드리시 지도 같은 경우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쪽이 당연히 북, 동, 서, 남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와 방위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고지도는.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기후는 의미가 없겠네요. 다음엔 시험 범위가 아니긴 해서 어쨌든 예정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11번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다음 글은 두 지리교사가 답사 중에 나눈 영상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남자 선생님께서는 노르웨이 남서부 송내 피오르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피오르는 바로 빙하 지형에 해당하겠죠. 빙하에 다녀오셨고요. 여자 선생님께서는 미국 서부 데스밸리라는 곳은 건조 지형이 되겠습니다. 사막 지형, 즉 건조 지형이 되겠고요. 빙하와 건조 지형으로 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지형들을 봤는지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남자 선생님께서는요, 피오르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1번 선지 바로 볼게요. 기역, 즉 피오르는요, 유수에 의해서 형성된 V자형 계곡이 침수된 해안이다 라고 합니다. 자, 피오르 같은 경우에는요, 빙하에 의한 침식이 되죠. 유수, 즉 하천에 의해 침식된 게 아니라 빙하에 의해서 침식된 V자국이 아니라 U자국의 형태의 계곡입니다. 이 U자국의 형태의 계곡이 침수된 해안이 바로 피오르라고 하는 해안이 되겠고요. 자, 여기 유수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이 침수된 해안은 한국 지리 때 살펴봤겠지만, 이거는 피오르가 아니라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해안입니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수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이 침수된 해안이 리아스 해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피오르 해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안쪽에 자리 잡은 현곡에서 웅장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현곡은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빙하에 본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 봅시다. 자, 지금 빙하의 본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빙식곡이 크게, 굉장히 빙식곡이 크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빙식곡의 본류에 합류하는 지류 빙식곡, 작은 지류 빙식곡들은 이 본류 빙하와 지류 빙하는 침식력의 차이가 크다 했었습니다. 따라서 본류 빙하는 빙하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침식 능력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깊게 파지만 지류 빙하, 옆에서 지금 졸졸졸 내려온 지류 빙하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침식력이 작아요. 따라서 이 본류 빙하는 깊게 파서 이렇게 고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지류 빙하는 이렇게 더 아래로 파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고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이 계단 모양의 턱을 바로 이 지점을 현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현곡이라고 하는 지점. 여기는 고도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곡은요, 지금 여기 2번 선지 보면은 파랑의 침식과 지반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하는데, 계단 모양의 지형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파랑의 침식과 지반의 융기로 형성된 게 아니라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죠.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파랑의 침식과 지반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은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해안단구라고 하는 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3번 선지, 디귿 주변에는 바르한, 리을 주변에는 드럼린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디귿은요 구조토라고 하는 건데, 구조토는 토양 안에서 동결과 융해에 의해서 분급이 발생하는 토양 모양의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토는 빙하 지형에서 빙하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이고, 근데 지금 빙하 지형, 즉 구조토 주변에는 바르한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르한은 건조 지형에서 바람에 의한 태적 작용에 의해 날려진 모래 언덕이라고 했었죠. 이 초승달 모양의 모래 언덕. 그렇기 때문에 빙하 주변 지역에서 이 건조 지형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리을, 지금 바하다는 선상지들이 부채꼴로 연속적으로 늘어선 지형을 말하는데, 이 바하다 주변에는 드럼린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드럼린은 빙하에서 나타난 지형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선지는 바뀌어야 됩니다. 드럼린은 빙력토 평원 위에 이렇게 숟가락 모양의 얹은 퇴적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4번 미음, 플라야라고 하죠. 플라야는 건조 분지의 저지대에 위치한 그 평지입니다. 이 플라야에 형성된 호수, 즉 플라야호, 염호라고도 하죠. 이 플라야호는 빙하호보다 염도가 더 낮다라고 합니다. 아니, 반대가 되겠죠. 염도가 더 높겠죠. 플라야는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증발량이 매우 많아서 그 표면 위에 소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야에 물이 고이게 되면 플라야호가 형성되는데, 그 플라야호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관계용수로 이용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즉 농사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염도가 매우 높아서. 그래서 염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 비읍, 메사라고 하는 지형은요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메사, 우리 이걸 통해 살펴봤었습니다.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지형들이 있었으면 이게 경암층, 이게 연암층이라 했었습니다. 연암층 같은 경우는요 풍화와 침식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랫부분이 계속 침식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경암층 상부는 남고,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침식이 돼서. 근데 지금 이 상부의 경암층을 지탱해 주던 이 아랫부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 상부의 경암층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침식 풍화에 의해서 이 규모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건데, 이 처음에 탁자 모양의 지형이 대지라고 하는 지형이고, 그 다음에 탁자 모양의 지형이 메사. 이 메사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면은요
탑 모양의 지형이 형성되게 되면 이게 바로 뷰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매사, 뷰트 순으로 이 경암과 연암층의 차별적인 침식 풍화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매사는요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받아 형성된 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를 다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네,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오시고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